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오늘은 비 소식이 좀 있죠. 미리미리 우산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있어서 미리미리 그날 날씨를 대비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과학기술의 덕을 보고 있다는 건데요. 과학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일자리를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돼선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상관관계 부분부터 대선 후보들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앞뒤가 맞겠죠. 이제는 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월요일이 됐네요.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두 분이 있죠. 이른바 종량 커플입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의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참, 예.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아침 새나라 새 대통령을 뽑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왠지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 이거 더 맞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자, 이번 지난 한 주죠.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어느 거 꼽아오셨어요? 이종구 실장님. 네,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삼국지 많이 읽으셨나 봐요. 영남은 형주다. 천하 3분지계로 승리하겠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어요. 삼국지 어지간히 봐야 되죠. 젊은 분들을 위해서 좀 해석을 하면, 예. 이제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는데, 제갈량이 그런 거예요. 북쪽은 송건이 갔고, 남쪽은 조조가 갔고, 그러면 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천하가 3분지계, 세 나라로 해서, 예. 이 축을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얘기지, 거꾸로 형주를 관우가 한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사실은 관우가 패해갖고 나중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형주를 빼앗기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주를 빼앗기는 건지, 형주를 되찾는 건지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수 윤형주 씨만 알았는데, 또 형주가 그런 얘기였군요. 아침에 아재 개그를 선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영우 소장님은요? 네, 오늘 아침 유력 일간지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 관계자 이름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예. 국민통합의 원칙 아래 적폐청산 대신 원칙과 상식 있는 대한민국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선대위의 선거운동 방향을 적폐청산에서 국민 대통합으로 좀 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문을 여는 문재인과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안철수와의 본격적인 싸움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문을 닫는다고.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 후보는 촛불 민심으로 시작된 이번 대선을 정권 교체 대 정권 연장 세력의 대결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을 다져왔습니다. 그 선거의 기본 정석에 충실했죠. 그런데 이번 대선이 여야 중도 3자 구도가 아니라 천하 3분지계가 아니라 여야 대결 구도가 되면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지지율만 가지고는 당선 가능성이 없기. 여가 누구예요? 구여권이라고 표현된 전통적인 보수층, 그 다음에 야권은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 이렇게 천하 3분지계로 된다면 현재 지지율만으로 당선이 가능한데 이게 여야의 양강구도가 되다 보니, 진보 보수의 양강구도가 되다 보니, 현재 지지율만 가지고는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 중도 싸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나와 상대라고 하는 이분법 구도보다는
양자 구도보다는 중도를 얻기 위한 그래서 문을 여는 외연 확대 전략을 쓰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문재인 캠프라고 하는 항공모함, 이 큰 항공모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 사고는 없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막 합쳐진 예. 그 진보하고 중도하고 보수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하고 보수가 빠져나가지 않게 얼마나 다져서 투표장에 집어넣느냐 그 닫기 싸움이다. 다지기 닫기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서영우 소장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종우 실장님. 네. 정치인의 이미지가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한 번에 못 바뀌죠. 못 바뀌는데 그것이 한 번엔 못 바뀌더라도 예. 그러나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이슈를 터뜨린다든지 예. 혹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런 것도 해? 이런 어떤 걸로 해서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이미지가 한 번엔 못 바뀌죠. 네. 예. 우리가 드라마가 영화가 픽션인 줄 알면서 또 보는 이유는 내러티브. 짜임새 있는 이야기와 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사드 배치를 강조하고 보수 안보를 얘기해도 보수층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층들이 너 미워서 안철수 찍을래 덜 미운 사람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게 만드는 즉 보수가 자기 집을 찾아가기만 해도 선방이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중도 우클릭은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층이 자기를 미워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것은 막자. 그래서 비기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보수는 비기게 하고 중도는 땡기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를테면 선점이죠. 상대방의 이슈를 가져온다. 박근혜 후보가 5년 전에 가장 사실 잘했어요.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것. 경제민주화. 네. 사실 경제민주화가 뜻하는 게 복지거든요. 진보는 몇십 년 동안은 복지를 그 선거운동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복지라는 개념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녹여내니까 그 이후에 진보가 복지를 뭘 하지 이번에 경제정책은 뭐 하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사실 저는 그 문재인 후보가 안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게 이미지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이슈는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또 띠두르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자동차 거기에다가 이 로고송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아휴, 난 네. 솔직히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소음이에요, 소음. 공식 선거운동은 그런 어깨길 두르고 로고송을 틀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거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도에 있는 선거운동원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반 유권자들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다 풀어놨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만 주의할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면 문자로 자기의 그 지지자 반대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것을 자동 발송, 무제한 발송 프로그램에 걸어서 기계로 발송하게 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고요. 투표에 대해서 당 입구에서 투표 인증샷을 않으실 수 있는데 투표 용지를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탄핵 찬성 반대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집회. 즉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늘 안 되는 것은 정당 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집회, 모여서 시위하는 집회하는 것은 이거는 선거운동 기간도 안 되고 일상적 시기도 안 되고요. 특히 검찰이 어제 오늘 공안부랑 전국 회의를 해서 가짜 뉴스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람을 엄단한다 그랬는데 그건 필요한데 자칫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 반대 의사를 표시 가능한 주장과 가짜 뉴스에 대한 구별 근거를 잘 만들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선거 운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일날 말이에요.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냥 음악 틀고 그냥 막 짜증나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후보인지 제가 좀 반드시 알아보려고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500억 정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00억 중에 509억 9,5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509억 정도. 예. 수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별 말씀. 그게 일인데요. 네. 그런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전국 유세차 동원, 전국을 다 해야 되니까 유세차라든지 혹은 일당 7만 원 이하의 선거 운동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것도 이제 점점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워낙에 SNS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또 이렇게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교육이랄까 혹은 정치적인 축제를 통해서 사실 뭐 유권자라는 의식 뭐 이런 것도 고양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 허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한 70, 80년대 얘기지 앞으로는 점점 그 숫자라든지 아하. 규모는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광고 중에서 제일 비싼 광고는 TV 광고, 라디오 광고, 포탈 광고 어떤 걸까요? 포탈 광고. 맞습니다. 정답. TV 광고 아니었나요? 포탈 광고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 포탈 광고는요, 실제로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아니 서 소장님 하루에 방송 화면을 얼마나 보세요? 아니면 포털 화면을 얼마나 보세요? 훨씬 더 많이 보는 게 포털 화면 접속료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고연령층들은 9시 뉴스 아직도 나의 삶의 지표 아닙니까? 우리 근데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도 다 저 포탈 검색하고 뉴스 보고 거기다 댓글 달고 다 그래요. 지금의 60대가 얼마나 젊으신 분들인데. 네이땡. 때도 다 그러고 네이땡, 갓땡 이런 거 말씀하시죠? 거기 예. 다 SNS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저거 하고 그 뭐죠? 이 친구분들하고 정치적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포탈 광고가 제일 비쌉니다. 상 안 주시나요? 저 정답 제가 맞췄는데. 나중에 저 방송 끝나고 제가 뽀뽀라도 해드릴게요. 자,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선거가 이렇게 되면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그런 얘기 했어요. 4월 29일까지 기다려보고서 이때가 이제 투표용지 찍는 날이죠. 예. 이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후보한테 사퇴 건의를 해야 한다. 바른정당 의원들도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후보 측이 아주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종구 그건 아닙니다. 의장이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지금. 네네. 예. 아니 열심히 뛰는 당 후보 더군다나 아니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의 등 뒤에 사실 뭐 이렇게 등 뒤를 부여잡고 막 발목을 잡고 하는 행위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정치는 현실인데. 그렇죠. 전 딱 지금 2002년도 선거가 떠올라요. 네.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이 그 경선을 통해서 또 아주 뭐 이목도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장인이 빨갱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어떤 발언인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에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민주당이 노무현 후보를 막 또 지고 흔들었어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정몽주 후보를 또 영입하고 근데 네. 후단협이 다 바로 그때랑 똑같은 거거든요. 3%포인트라는 것은 사실 유의미하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29일이 아니라 사실 후보 등록일까지 어떤 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이 예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현실이니까 사실은 앞으로도 이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보수의 다급한 현실을 반영한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 홍준표로 다니라냐 안철수로 다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형국인데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내 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서 보수 단일 후보에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바른정당 내에는 의원들 중에 한 20여 명이 모여서 유승민 후보가 반대해도 29일 전까지 그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가 없으면 후보 사퇴를 해서 안철수 후보를 아예 지지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나 모든 삶이 그렇듯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돼요. 바른정당 후보 사퇴하고 안철수를 지지하면 보수의 지지세를 안철수 후보에게 밀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야권 특히 호남과 대도시 부동층의 반대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전에 이종근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 후단협 그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종근 실장님, 이종구 의원하고 무슨 친척 관계 아니죠? 이종걸 의원, 이종규 의원, 이종근 실장 전부 다 사실 같은 갑자기 감은 그런 아닙니다. 의심이 드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국민의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방식이 왜곡됐다. 조사 방식이라기보다도 약간 이 조사가 왜곡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리얼미터는 사실 이 국민의당은 뭐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연대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이 양자 대결 이렇게 돼서 양자 대결이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인데 리얼미터의 입장은 사실 뭐냐면 그런 식으로 걸면은 모든 게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국민의당이 문제 삼는 건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14일 발표한 대선 TV 토론 관련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공표 의무를 위반했다. 이걸 해서 또 고발하겠다는 건데 리얼미터 측은 해당 조사는 방송사 의뢰로 실시한 조사로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공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사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고 해당 방송사에서 보도해서 선거법 위반과 전혀 무관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CCB의 예. 근원이 당시 리얼미터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거의 오차 범위의 접전이었는데 7%포인트인가 그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다. 이 여론조사가 며칠 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좀 전에 문제 삼은 바로 그 여론조사에서는 더 벌어졌어요. 8%포인트. 그래서 거의 15%포인트 더 벌어지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지난번에 그것도 딴 데는 다 이랬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는 마음속에 있다가 이번에 훨씬 더 벌어진 것을 기화로 해서 문제를 한번 삼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사실 지금 리얼미터가 얘기한 부분은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저 뭐 한 열흘 전에 왜 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양강구도가 있지도 않은 허구를 갖다 조사해서 마치 양자 대결을 조장하느냐라고 항의했다가 실제로 양강구도가 이슈화돼서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정서적인 측면을 준 것처럼 이번 건도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가. 목수가 연장 탓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약자의 이미지를 더 쓰게 되고 패배자의 위치에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스스로가 지금 열세에 몰린 것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원래 자기 후보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그래서 이슈를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끌고 와야지 룰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시비 걸면 제가 볼 때는 패배자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종구 실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MBN 매일경제신문을 일요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병행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 응답률은 9.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제 대신에 한숨을 쉬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들이 이제 알아요. 여론조사 딱 수치 인용하는 순간 이종구 실장이 말 떨어지는 순간 이제 심리열 교수님이 또 바빠지겠구나. 또 좀 있으면 나오겠구나. 우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TV 토론회, 지난주 1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난 TV 토론회 재밌는 점 많았죠. 예, 이종우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5년 전에 그 기억이 나요. 그 이정희 후보가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재밌는 게 아니라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 없잖아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왜 기억이 없냐면 그게 섬뜩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있을 만큼 뇌리에 남을 만큼의 어떤 이슈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미지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 후보다 캐릭터가 굉장히 달랐어요. 아하. 굉장히 다르고 또 말하는 습관 또 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후보의 이미지와는 다른 어떤 이미지로 보인 후보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또 하죠. 이제부터 스탠딩이라고 하죠. 또 원고도 없다죠. 이번에 시청률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에 짧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지난 TV 토론은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재발견.
문재인 후보의 의회 선전, 안철수 후보의 의회 부진으로 요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TV 토론은 아시겠지만 정책과 메시지 내용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뢰감,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맞아요. 현대 정치의 한계가 정당을 통한 주요 후보의 정책 검증보다는 미디어의 감성. 정책 검증은요. 힘들어요, 그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결과인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TV 토론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미지 주는데 안철수 후보는 보다 더 노력할 것 같고 문재인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아마 정책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느 계층의 후보인지를 규정하는, 즉 나는 큰 정부인데 당신은 작은 정부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아닙니다. 저는 유능과 무능입니다라고 하고, 정부 주도로 나는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민간 자유를 통한 기업의 자유를 맡겨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다. 사설 유치원 지원 강하냐. 이런 구도 싸움을 자꾸 물어봄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그래서 보수와 중도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는, 전 지난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기억난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삼성전자 이재명 부회장 그리고 저 유시민 후보, 저는 유승민입니다 이거 하고,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메모까지 했다는 거, 전 이 세 가지가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메모할 때 이거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안보 위기 상황인데요. 이종우 실장님,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 4월 한반도 위기설. 그렇죠. 부풍 그러는데 사실은 부풍이 어느 쪽에도 딱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부풍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보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지형을 바꾸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예를 들어서 안보에 가장 좀 불안정하다. 이거를 어떻게 희석시키느냐가 관건이겠고, 역시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보가 믿음직해 이렇게 보여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보에 대한 어떤 이 이미지, 안보에 대한 이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상당히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안보 위기 증대가 너도 나도 여야 진보 보수 모두 할 것 없이 안보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져서 이번 대선에 큰 주요한 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 현실론을 얘기해서 우클릭 그리고 보수 강화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울고 싶은데 트럼프가 뺨 때려준 경우로, 아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론을 얘기하는 것들을 본인의 정책에 오락가락하는 선거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안보 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됐다라고 하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주었기 때문에 크게 안보론이 이번 선거에 변별력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선에서의 시간 스케줄대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더 흥미를 가질 수는 물론 있겠죠. 하지만 후보들은 더 속탈 겁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영하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겨우 기어 나오면 우리는 아주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닥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의 감정을 헤아리고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된다. 오늘은 한수희 작가의 우리는 나선으로 걷는다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4월 16일, 그러니까 세월호 3주기였는데 스포츠에서도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 어제 세월호 3주기를 맞아서 이 프로야구 LG와 KT의 이 잠실 경기, 그리고 기아와 넥센의 광주 경기에서 이 단체 응원할 때 앰프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SK와 한화의 대전 경기에서는 경기 전에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축구에서는 울산 팬들이 리멤버 2014 0416 현수막하고 노란 띠를 난간에 걸었고요. 이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이 4월 16일을 의미하는 4분 16초, 또 이 미수습 9명을 기리는 9분 동안 이 침묵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이 토트넘 또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구단도 이 구단 홈페이지하고 SNS 등을 통해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예.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많이 발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지난 토요일 보은머스전에서 이 전반 19분 추가골로 이 토트넘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리그 12호 골이자 시즌 19호 골이거든요. 시즌 19호 골은 이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하고 이 타이 기록이고요. 이 토트넘이 FA컵 한 경기를 포함해서 7경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현재 12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공동 12위에 올라 있고요. 2015년에 입단 당시만 하더라도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이 팀플레이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 팀플레이에 적응하면서 효과적인 위치 선정 또 이 공간 침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본인의 골 결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차범근 선수로 이제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또 프로야구에서는 연습과 연패가 난무하고 있는데 기아가 5연승으로 선두네요. 예? 예. 이 기아가 어제 넥센을 7대6으로 이기고 5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지켰고요. 예. SK는 하나를 10대1로 누르고 6연패 뒤에 5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공동 2위 롯데하고 KT가 어제 모두 패했는데, 롯데는 삼성에 0대3, KT는 LG에 5대12로 졌고요. NC는 두산을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넥센이 5연패 뒤에 5연승을 하다가 다시 3연패에 빠졌고요. LG도 6연승 뒤에 5연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올 시즌은 아직은 초반인데 유난히 연승과 연패로 이 팀 순위가 좀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해까지 NC에서 뛰었던 테임즈 선수 말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테임즈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빛을 못 보다가 글쎄요. 한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4년부터 NC에서 3년간 뛰면서 통산 타율 3할 4푼 9리, 홈런 124개를 기록하는 활약으로 지난 시즌 끝나고 미러키에 입단했습니다. 어제 신시내티전에서 홈런 2개 터뜨리면서 이 4흘 연속 홈런을 기록했고요. 현재 타율 3할 8푼 1리, 홈런 5개로 수준급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인터뷰할 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KBO 리그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면 이 KBO 리그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놈의 이 정이 뭔지 이 테임즈 선수가 잘한다고 하니까 왠지 반갑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한 것도 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하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거쳐간 선수가 잘하면 기분 좋은 거죠, 뭐. 그죠? 예. 남자 탁구의 정상은 선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는데 상당히 아주 훌륭해요. 예. 예, 정상은 선수가 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어제 중국의 이 판젠동 선수에게 0대
0대3으로 완패했거든요. 네.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랭킹 1위 마룽 선수를 포함해서 톱 랭커들을 꺾으면서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는데 올해 27살의 중국 동포 출신입니다. 이 중국 지린성에서 어려서부터 탁구 천재로 이름을 알렸다가 2005년에 한국으로 왔고요. 2007년에 이 세계 주니어 탁구 선수권 대회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탁구에는 정상은 선수가 있고 프로야구에서는 KT 선발 투수인 이 주건 선수가 중국 동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 저는 이 해외 동포나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재능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이 해외 동포나 이 다문화 가정 출신들도 우리 사회의 이 소중한 일원이자 자산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어떤 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네요. 예? 예, 중국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예. 그걸 잘 피해간 겁니다. 아하. 지난 14일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 아닌 관찰 대상국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예. 작년 10월과 마찬가지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6개국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뭐 연간 200억 달러 초과의 대미 무역 흑자가 있어야 되고 GDP 3% 이상의 경상 흑자 그리고 GDP 2% 이상의 외화 순매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중국은 이 중에 대미 무역 흑자 요건만 환율 조작국 요건에 해당해서 최종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한국은 작년 하반기와 똑같이 대미 무역 흑자하고 경상 흑자 요건 2가지가 해당이 돼서 관찰 대상국에 올랐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되지 않은 건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빅딜 때문이다. 이런 설들이 난무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미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브로맨스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네. 푸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브로맨스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도 뭐 통화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 북핵 문제를 두고 뭐 영혼이 있든 뭐 마음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일종의 같은 노선을 취하면서 북한을 압박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또 잘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부르겠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뭐 대북 공조를 취하는 대가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걸 이미 설명을 한 거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억제시키는데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뭐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미 지난 6일이었죠. 지지난주 주말에 플로리다에서 미중 정상회담 때 양국 간이 북핵과 무역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빅딜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이번 사실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환율 조작국 쇼크를 피해갔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0월에 또 환율 보고서를 이제 미국 재무부가 내는데 그때까지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뭐 냈다 안 냈다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통상 압박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북한 안보 문제 때문에 한국은 어떤 경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안보 북핵 문제 이후에 좀 약간 후순위로 밀려서 그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다행인데 일단 이번에 보면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죠. 달러 순매수를 통한 원화 약세는 유도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한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책 수준 좀 동원해라. 재정을 좀 더 투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만약 한국의 대미 흑자가 좀 더 커지면 10월에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야, 참. 그리고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여행을 금지했네요. 한국이 사드 보복 때문에 지난달 15일부터 그렇죠. 중국 요양소를 통한 뭐 여행이 모두 금지가 됐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중국 항공,
그리고 중국 여행사 상품 다 판매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북한이 뭐 6차 핵실험이다, ICBM 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다, 이런 추가 도발할 기미를 보이니까 물론 지난주 어제 아침에 미사일을 쏴서 실패는 했지만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좀 자제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처음으로 남북한에 대한 모든 단체 관광을 중지시킨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조치를 보면 상당히 재밌으면서도 신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창을 들고 있으니까 니들 조심하라고 예. 여행 금지시키고, 근데 한국은 그 창에 대한 방패를 이제 만들겠다는데 사드 보복 차원에서 여행을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 자체는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에는 단체 관광이 안 오더라도 개별 관광객들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개별 관광객도 중국 여행사를 통한 비자를 발급은 안 되고요. 직접적으로 뭐 인터넷상에 중국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오라는,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전면 금지다 마찬가지인데요. 맞습니다. 북한이 힘들어지겠죠. 맞습니다. 북한의 관광객들을 해봐 대부분 중국인들이고, 우리나라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 정도가 중국인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단교된 나라도 많고 잘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80-90%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게 수십만 명 수준이에요. 그 중에 뭐 한 80% 정도라고 지금 뭐 추산을 하는데, 만약에 중국 여행사 통해서 못 가면 거의 이게 상당히 중단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중국인 관광객은 북한 입장에 있어서 달러박스, 외화 수입원이죠. 이게 중단이 되는 거고, 이미 중국 사이트에 북한을 입력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사이트가 올라온다고 해요. 그만큼 북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은행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고 그러죠. 이 대출받기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집단대출을 조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개인별 여신심사를 강화했고, 이제는 은행에 의해서 이금융권도 신규 집단대출 자체를 받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작년부터 그 일시상환 대출을 갖다가 어떤 분할상환 대출, 원리금을 분할상환 갚는 대출 형태로 다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걸 바꾸는 건데, 이르면 오늘부터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TI는 내 연봉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DTI고, 네. DSR은 내 연봉에서 원리금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합한 원리금이 속한 비율까지 이제 합산을 하겠다는 건데, 그 DSR 규제 같은 경우는 1년간 내가 갚아야 원리금이 연봉에서 차지한 비율이니까 이게 일정 비율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300%의 DSR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은행들도 국민은행에 이어서 계속 이런 DSR 규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비가 내리죠. 최소한도 비가 오늘 그렇게 적은 양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양이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